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거는, 그 각각의 문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벡터로 변환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그 슬라이드 파일을 보시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닥 언더바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슬라이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시키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앞에 있는 얘기는 이전에 많이 한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문서, 그래서 텍스트 분석에서는 하나의 관측지 혹은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의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문서를 유니크한 벡터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고요. 벡터로 표현을 할 때는 문서가 갖는 어떠한 정보를 피처 정보 혹은 독립변수 정보를 사용해서 벡터로 변환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가 갖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단어 정보죠. 그래서 문서는 여러 개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어들 정보를 기본적으로 갖고요. 그 다음에 뭐 저자 정보, 그 외에도 뭐 신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신문사 정보, 그다음에 작성된 날짜 정보, 뭐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문서가 갖는 여러 가지 정보가 되는 거고요. 이 여러 가지 정보들 중에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 혹은 어떠한 피처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문서를 유니크한 벡터로 바꿀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텍스트 분석에서는 보통 대부분,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대부분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 정보를 사용해서 하나의 문서를 벡터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bag of words 모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의 문서를 어떻게 간주하냐면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혹은 단어들을 담고 있는 가방이라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단어 가방 모형 혹은 bag of words 모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 하나의 문서를 벡터로 표현을 할때 각각의 단어가 해당 문서에서 몇 번 사용이 되었는지, 즉 프리퀀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문서를 벡터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벡터로 바꿀 때 사용된 각각의 단어를 피처 혹은 독립변수라고 하는 거죠. 직접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텍스트 데이터 안에, 즉 코퍼스 안에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문서를 우리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세 개의 벡터로 바꿔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문서 1을, 첫 번째 문서를 벡터 1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를 벡터 2로 바꾸고 세 번째를 이제 벡터 3로 바꾸게 되는데, 이렇게 벡터로 바꿀 때 단어 가방 모형을 사용을 할 겁니다. 즉 문서에 사용된 각각의 단어들의 프리퀀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문서를 유니크한 벡터로 변환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문서는 바나나, 애플, 오렌지라는 4개의 단어로 구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서는 애플, 캐럿, 에그플랜트, 캐럿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 번째 문서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 정보를 사용해서 이제 문서를 벡터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제 사용이 된 이러한 단어들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불용어가 제거가 된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로우한 텍스트를 전처리 과정을 거쳐가지고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불용어가 제거가 된 특정한 품사의 단어들만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문서를 새롭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처리가 끝난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러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단어 가방 모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벡터로 어떻게 변환을 하게 되냐면 일단 먼저 이 코퍼스에서 사용이 된 전체의 단어들을 알파벳 순으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각 단어가 몇 번씩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텍스트 데이터 셋, 즉 코퍼스에는 3개의 문서가 존재하게 되고 3개의 문서에서 사용된 전체 단어들을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해보면 애플, 바나나, 캐럿, 에그플랜트, 망고, 오렌지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각 단어가 몇 번씩 해당 문서에서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파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퍼스에서 사용이 된 전체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정렬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플이랑 바나나, 캐럿, 에그플랜트, 망고, 오렌지 6개의 단어들이 있는 거고 첫 번째 문서에 대해서 각각의 단어가 해당 문서에서 몇 번 사용되었는지의 정보를 파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문서는 여기 있죠. 그래서 애플이 2번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는 2라는 값을 우리가 기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바나나가 한 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1의 값을 입력을 하는 거고 캐럿은 해당 문서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죠. 보시면 알겠지만 캐럿이 없습니다. 그래서 0이라는 값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그플랜트도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망고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첫 번째 문서에서 그리고 오렌지가 한 번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1의 값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자, 원소의 수가 몇 개죠, 지금? 첫 번째 문서에 대해서 6개가 되는 거죠. 원소의 수가. 이게 뭐랑 같아요? 코퍼스에 존재하는 전체의 단어 수와 같게 되는 거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확보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확보한 전체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단어의 수, 지금은 6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문서가 6차원, 즉 원소를 6개 갖는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맞나요? 첫 번째 원소는 어떠한 값이에요? 첫 번째 단어, 애플이라고 하는 단어의 값이 되는 거죠. 어떠한 값? 빈도값, 즉 해당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몇 번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서를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2, 1, 0, 0, 0,1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원소에 해당하는 단어, 여기에서는 애플이죠. 애플이 해당 문서에서 2번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인 바나나가 한 번, 세 번째 단어가 0,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서도 같은 단어들을 이용해서 똑같이 6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그럼 두 번째 문서 같은 경우에는 1, 0, 2, 1, 0,0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두 번째 문서에서는 애플이 몇 번 사용된 거예요? 보면 알겠지만 애플이 여기 한 번 사용이 된 거죠. 그리고 바나나는 0번, 그 다음에 캐럿은 2번.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원소의 값을 갖는 6차원의 벡터를 두 번째 문서에 대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6차원 벡터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각각의 문서에 대한 벡터를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 놓으면 이게 하나의 무엇이 되냐면 행렬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요.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DT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텀은 단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다큐먼트가 있고 이쪽에 단어들, 즉 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행렬을, 매트릭스를 우리가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해당 매트릭스, 해당 행렬의 첫 번째 행이 무엇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행이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이 세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벡터가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해당 문서의 유니크한 특성을 나타낸다고요. 무엇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가 피처 정보로 사용하고자 하는 6개의 단어들로 표현할 수 있는 각각의 문서의 특성이 이러한 벡터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벡터 간에 무엇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유클리디안 거리 방법이나 혹은 코사인 유사도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문서를 나타내고 있는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파악을 할 수가 있냐면 각각의 문서가 나타내는 각각의 벡터가 나타내는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급한 전화가 다시 와가지고 제가 일단 받고 시작을 할게요. 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살펴봤던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가면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일단 표현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와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해볼 거고 그거를 토대로 문서 간의 유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 세 개의 문서들에 대해서 어떠한 문서 간의 유사도가 더 큰지를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벡터 np examp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확인을 했던 각각의 문서에 대한 벡터 정보를 사용을 해서 numpy에서 제공이 되는 어레이 펑션을 가지고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벡터로 표현을 하고 있죠. 맞나요? 그래서 첫 번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즉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원소가 2, 즉 첫 번째 단어가 해당 문서에서 2번 사용이 된 거고 두 번째 원소가 1, 즉 두 번째 단어가 해당 문서에서 한 번 사용이 된 거죠. 그러한 식으로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를 이렇게 어레이 펑션을 이용해서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서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6차원의 벡터를 어레이 펑션을 가지고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문서에 대해서도 벡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를 만든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2차원 공간에 존재하는 벡터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지금은 코퍼스에 존재하는 단어의 수가 즉 전처리를 거쳐서 확보한 단어의 수가 6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문서가 6개의 단어들 즉 6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된 겁니다.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을 해볼게요. 어떠한 펑션을 사용을 한다고요? numpy에서 제공이 되는 놈이라는 펑션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 두 벡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벡터의 차를 해당 펑션의 인자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와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놈 펑션의 인자를 전달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래에서는 첫 번째 문서와 세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들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놈 펑션의 인자로 전달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와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가 얼마가 나온 거예요? 2.828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2.449 정도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보고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떠한 문서 간의 유사도가 더 큰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 그리고 첫 번째 문서와 세 번째 문서 사이의 유사도 중에서 어떤 게 더 큰 거예요? 유클리디안 거리가 더 작은 게 유사도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문서와 세 번째 문서 사이의 유사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유클리디안 거리의 값이 더 작기 때문에. 그 얘기가 뭐예요? 6차원 공간에서 첫 번째 문서를 나타내는 벡터와 세 번째 문서를 나타내는 벡터의 위치가 더 가깝다는 뜻이죠. 무엇보다 첫 번째 문서를 나타내는 벡터와 두 번째 문서를 나타내는 벡터 간의 거리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서와 세 번째 문서 간의 유사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코사인 세타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서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얘랑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내적을 먼저 구하고요. 걔네들을 무엇으로 나눠야 되냐면 닭 1의 길이 곱하기 닭 2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 numpy에서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numpy에서 제공이 되는 dash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 얘랑 얘는 norm 펑션을 이용해서 쉽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들 간의 코사인 유사도는 지금 여기에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이 부분이 이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놈 닭1이 닭1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고 놈 닭2가 닭2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을 곱해가지고 분모를 표현을 한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와 세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두 벡터 간의 코사인 세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고 각각을 계산해서 출력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0.33 정도가 나온 거고 첫 번째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 0.5 정도가 나온 거죠. 어떠한 값이 더 커요? 이게 더 크다고요. 코사인 세타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두 벡터 간의 유사도가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서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와 그리고 세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 사이에 존재하는 코사인 세타의 값이 더 크다. 즉 사이각이 더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문서와 세 번째 문서 간의 유사도가 더 크다. 무엇보다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 간의 유사도보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사용한 방법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사용한 결과가 비슷한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모두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첫 번째 문서와 세 번째 문서 간의 유사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를 직접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셨어요?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텍스트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변환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벡터로 변환할 때는 우리가 단어들의 프리퀀시 정보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각각의 문서에 저장이 되어 있는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프리퀀시 정보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꿀 수가 있고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꾸게 되면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매트릭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매트릭스를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벡터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유클리디안 방법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세타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벡터 간의 거리를 측정을 해서 문서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요. 혹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네. 자, 이러한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단어 가방 모형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들의 빈도 정보를 사용하게 되는데 단어들의 빈도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주요한 단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단점이 무엇이냐면 단어들이 각각의 문서에서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여기 얘가 나와 있는데 지금은 코퍼스에, 즉 데이터 셋에 두 개의 문서가 있는 거고요. 두 개의 문서가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단어가 10번 사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0번 사용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에서는 첫 번째 단어가 10번 사용이 된 거고 두 번째 단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0번 사용이 된 거예요. 자, 이러한 경우에 문서 2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어일까요? 두 번째 단어일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 중에서 상대적으로 두 번째 문서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 단어죠. 왜 그렇죠?
자, 보시면 단어 1과 단어 2가 두 번째 문서에서 모두 몇 번씩 사용이 되었어요? 10번씩 사용이 되었죠. 그런데 코퍼스에 존재하는 다른 문서인 첫 번째 문서까지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각각의 단어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단어 2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서에서는 10번 사용이 되었는데 첫 번째 문서에서는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반면에 첫 번째 단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서에서도 10번이 사용됐지만 첫 번째 문서에서도 10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단어가 상대적으로 두 번째 문서의 특성을 더 잘 반영을 한다는 뜻이에요. 왜? 첫 번째 문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두 번째 문서에서 10번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단어 1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단어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서에서 똑같이 10번이 사용이 되었지만 얘는 첫 번째 문서에서도 10번이 사용이 되었어요. 동일한 정도로 사용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단어 1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문서의 유니크한 특성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단어들이 각각의 문서에서 몇 번씩 사용이 되었는지, 즉 빈도 정보, 프리퀀시 정보만을 사용하게 되면 단어들이 갖는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갖는 상대적인 역할, 상대적인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나요? 왜? 지금 보는 것처럼 단어 1도 10번, 단어 2도 10번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퀀시 정보만 사용을 하면은 단어 1과 2 중에서 상대적으로 문서 2의 유니크한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한 상대적인 역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어가 다른 문서에서 얼마만큼 사용이 되었는지 혹은 얼마만큼 사용이 되지 않았는지를 반영한 정보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정보를 사용해서 우리가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각각의 단어들이 상대적으로 각각의 문서의 유니크한 특성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의 정보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TF-IDF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TF는 term frequency, 즉 각각의 단어들이 해당 문서에서 몇 번 사용되었는지의 정보를 의미하고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term frequency 정보만을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각각의 단어들이 갖는 각각의 문서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성 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 어디에? 벡터에. 그러한 정보까지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단어들이 코퍼스에 존재하는 다른 문서에서 얼마나 사용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반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 TF 값뿐만 아니라 IDF 정보를 사용하는 게 TF-IDF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IDF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nverse Document Frequenc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Document Frequency는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나요? 네. 여기 나오는데 Document Frequency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당 단어가 다른 문서에서 사용이 된 횟수예요. 사용이 된 정도.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애플이 있잖아요. 애플이라는 단어의 그 세 번째 문서에 대한 DF를 구하게 되면 이 DF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 번째 문서를 제외한 코퍼스에 존재하는 다른 문서 있잖아요. 지금은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문서에서 애플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된 문서의 수가 이 DF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서에 대해서는 애플이라는 단어가 갖는 DF가 몇이 되냐면 2가 되는 거죠. 즉, 첫 번째 문서에서도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 문서에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 해당 문서인 세 번째 문서를 제외하고 해당 단어가 사용이 된 문서의 수를 의미하는 이 DF의 값이 2가 되는 거죠. 맞아요?
첫 번째에서도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에서도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제외한 해당 단어가 사용이 된 문서의 수, document frequency가 2가 되는 거고요. inverse document frequency는 그 DF의 역수를 취한 거예요. 이 DF의 값이 크면 클수록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해당 단어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해당 문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에서도 그만큼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의 역수를 취한 이 IDF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해당 단어가 다른 문서에서 얼마나 사용되지 않았는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DF가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이 전체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 분모의 값이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다른 문서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TF, IDF 값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그 예제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 놓았는데 TF 정보, 즉 각각의 단어들이 각각의 문서에서 얼마만큼 사용이 되었는지의 정보만을 가지고 각각의 문서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가, 이 매트릭스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서에서는 첫 번째 단어가 10번,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0번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에서는 첫 번째 단어가 10번, 두 번째 단어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10번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각각의 문서와 관련해가지고 DF, 즉 해당 문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에서 얼마만큼 사용이 되었는지 의 값을 계산을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문서에 대해서 단어 1의 df 값은 1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문서를 제외한 코퍼스에 존재하는 다른 문서들 중에서 해당 단어가 사용이 된 문서의 수예요. 근데 지금 코퍼스에는 두 개의 문서밖에 없죠. 즉, 닥1을 제외하고 존재하는 다른 문서의 수가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서에서 월드 1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df의 값이 1이 되는 겁니다. 해당 문서를 제외한 다른 문서들 중에서 한 개의 문서에서, 즉 닥2에서 월드 1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월드 2 같은 경우에도 닥1이 아닌 코퍼스에 존재하는 다른 문서들 중에서 한 개의 다른 문서에서 사용이 되었죠. 즉 닥2에서 월드 2가 보시면 10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들어가는 df 값이 1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서에 대해서 각각의 단어에 대한 df를 계산을 해보면 월드 1에 대한 df 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즉 코퍼스에 존재하는 닥2를 제외한 나머지 문서들 중에서 월드 1이 사용된 문서의 수가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df 값이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월드2 같은 경우에는 닥2를 제외한 다른 문서들 중에서 월드2가 사용된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월드2 같은 경우에는 닥1에서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df의 값은 0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df가 아니라 idf라고요. idf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df의 역수를 취해서 구하게 되는데 보통은 여기 df 값에 1을 더해가지고 역수를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는 것처럼 df의 값이 0인 경우가 있어서 이거에 역수를 취하면 분모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df에 1을 더해서 역수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df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 df 값에 1을 더해가지고 역수를 취해서 그 값을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df 정보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df 값에 1을 더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게 되면 여기는 원래의 df가 1이기 때문에 1 더하기 1분의 1이어가지고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df가 1이죠. 그래서 분모가 1 더하기 1 해서 2가 되고 idf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얘는 원래 df가 0이었기 때문에 0 더하기 1분의 1에서 1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idf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tf, idf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tf와 그리고 각각의 단어에 대한 idf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tf, idf 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서 1에 대한 단어 1이 갖는 tf, idf는 어떻게 되냐면 해당 tf 10이죠. 10 곱하기 해당 단어의 idf인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5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두 번째 문서가 갖는 tf, idf 정보는 어떻게 되냐면 해당 tf 0이죠. 0 곱하기 해당 idf 2분의 1을 곱해가지고 0이 나온 겁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5가 되고 0이 되고 5가 되고 여기는 1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떠한 정보를 더 잘 반영할 수가 있다고요? 각각의 단어들이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갖는 상대적인 중요한 정도를 더 잘 반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TF, IDF 정보를 사용해서 각각의 문서를 우리가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각각의 단어들이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갖는 상대적인 중요한 정도를 더 잘 반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TF, IDF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표현해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5,0이 되는 거고요. 원소의 수가 2개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코퍼스에 존재하는 전체 단어의 수가 2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원소의 값은 첫 번째 단어에 대한 TF, IDF 값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단어에 대한 닥터 1에서의 TF, IDF 값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문서를 각각의 단어들의 TF, IDF 값을 가지고 벡터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들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단어 2가 어디에서 두 번째 문서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정보가 반영이 돼서 각각의 문서가 유니크한 벡터로 표현이 된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은 문서를 우리가 벡터로 바꿀 때 단어들의 정보를 사용을 하는데 지울게요. 문서를 벡터로 바꿀 때 우리가 단어들의 정보를 사용을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가장 간단한 방식은 단어들의 frequency 정보, 그러한 정보를 우리가 term frequency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그러한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단어들 정보를 사용을 해서 각각의 문서를 이제 벡터로 바꾼 거고, 두 번째 방법이 뭐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어들의 정보를 사용을 하긴 하지만 단어들이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TF 정보에 어떠한 정보를 반영을 해가지고 IDF 정보를 반영을 해서 즉 TF와 IDF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분석에서는 하나의 문서를 벡터로 바꿀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단어들이 갖는 상대적인 중요성 혹은 중요한 정도를 반영을 해서 벡터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TF 정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있는 TF, IDF 정보를 사용해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아시겠나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세요? 자, 질문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꿀 때 TF 정보를 이용을 하거나 단어들이 갖는 프리퀀시 정보를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IDF 정보를 반영한 TF, IDF 값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때는 직접 손으로 우리가 벡터를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벡터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scikit-learn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벡터로 바꿀 때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어들의 TF 정보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문서를 유니크한 벡터로 변환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count vectoris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각각의 문서에 대해서 단어들이 갖는 TF 정보가 아니라 TF IDF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벡터로 생성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클래스들 중에서 TF IDF 벡터라이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벡터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scikit-learn을 사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꿀 수 있는지 직접 한번 코딩을 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제공을 한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들 중에서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닥_vectorization example 1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보면서 우리가 count vectorizer와 그 다음에 tf idf vectorizer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문서를 어떻게 벡터로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벡터를 다루기 위해서 numPy를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를 벡터로 바꿀 때 우리가 보통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count vectorizer 클래스나 아니면 tf idf vectorizer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걔네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펑션들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count vectorizer와 tf idf vectorizer 클래스를 임포트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토이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4개의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전체 코퍼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문서, 문서 1이 되는 거고, 이게 문서 2가 되는 거고, 이게 문서 3이 되는 거고, 이게 문서 4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문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각각의 문서를 무엇으로 바꿔야 한다고요? 벡터로 바꿔야 한다고요. 그래서 벡터로 바꿀 때는 2가지 정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단어들의 프리퀀시 정보, 즉 TF 정보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TF 정보에 IDF 정보를 반영을 한 단어들의 상대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TF, IDF 값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TF 정보를 이용해서 벡터로 바꿀 때는 어떠한 클래스를 사용을 한다고요?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count vectorizer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TF, IDF 정보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TF, IDF vectorizer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벡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4개의 문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벡터라이제이션 작업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TF 정보를 이용해서, 즉 count vectorizer 클래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꿀 텐데, 그때 사용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이제 define을 해 놓은 펑션이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tf_extractor라고 하는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펑션의 인자로
각각의 문서를 원소로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 변수를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각각의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프리퀀시 정보를 이용해서 벡터로 변환이 돼가지고 그 결과물이 여기에 이렇게 리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이 구체적으로 리턴이 되는지, 반환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define한 tf underbar extractor 펑션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그 텍스트 데이터를 인자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형태냐면 인자로 들어오는 데이터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형태예요? 각각의 문서를 원소로 갖고 있는 리스트 변수, 리스트 데이터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떠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카운트 벡터라이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단어들의 프리퀀시 정보를 가지고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꾸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클래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 함수를 이용해서 먼저 무엇을 만드는 거죠? 클래스의 복사본인 객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count vectorize에 대한 생성자 펑션이 사용이 된 거고요. 생성자 펑션 같은 경우에는 주요한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무엇이냐면 mean df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df는 document frequency가 됩니다. 이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어들이 사용이 된 문서의 수예요. 그래서 mean df는 무엇을 결정을 하는 거냐면 문서들을 벡터로 바꿀 때 어떠한 단어들을 사용을 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떠한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냐면 여기서 지정한 숫자에 해당하는 문서에서 최소한으로 그 정도는 사용이 된 단어들만 가지고 문서들을 벡터로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in df의 값을 1로 설정을 하면 어떠한 단어들만 사용을 해서 문서를 벡터로 바꾸게 되냐면 최소한 한 개 이상에서 사용된, 한 개의 문서 이상에서 사용된 단어들만 가지고 문서들을 벡터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min df의 값이 2면 최소한 몇 개의 문서에서 사용된 단어들만 가지고 문서들을 벡터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2개 이상에서 사용된 단어들만 가지고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 개의 문서에서만 사용이 된 단어들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할 때?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꿀 때 여러분들이 min df의 값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1로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코퍼스에 존재하는 모든 단어를 다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파라미터가 무엇이냐면 ngram range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일단 ngram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는데 ngram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n개의 단어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ngram range는 몇 개의 연속된 단어들을 하나의 텀으로 간주를 할 것인지를 지정하는 파라미터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1,1이라고 저희가 값을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연속된 하나의 단어만 하나의 텀으로 사용을 해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의 문서가 today is Friday라고 되어 있으면 연속된 하나의 단어 today가 하나의 단어고 연속된 다음에 요게 하나의 단어고 요게 하나의 단어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유니그램이라고 합니다. 혹은 원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연속된 두 개의 단어를 하나의 텀으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today is가 하나의 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s Friday가 또 다른 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된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이그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혹은 2g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속된 세 개의 단어, 즉 today is Friday를 하나의 텀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걔네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트라이그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3g이 되는 거죠. 숫자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몇 개의 연속된 단어들을 하나의 텀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문서를 벡터로 바꿀지를 결정을 할 때 지정하는 파라미터가 ngram range가 되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1,1로 넣으면 유니그램 단어들만 하나의 텀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뜻이고, 만약에 1,2면 여기 들어가는 값이 유니그램, 즉 연속된 하나의 단어뿐만 아니라 연속된 두 개의 단어들도 하나의 텀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문서를 무엇으로? 벡터로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유니그램, 연속된 하나의 단어들만 가지고 텀으로 사용을 해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꾸고자 해가지고 1,1을 ngram 레인지의 값으로 설정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운트 벡터라이저 클래스를 사용을 할 때 해당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의 주요한 파라미터인 mean_df, 그 다음에 ngram range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한 값들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면 우리가 해당 클래스에 저장이 되어 있는 feed_transform이라고 하는 펑션을 이용해서 각각의 문서를 여기서 지정을 한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혹은 텀들을 사용해서 벡터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feature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features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문서에 대한 벡터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냐면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매트릭스, 즉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리턴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벡터라이제이션 작업에 사용이 된 해당 클래스의 객체 정보까지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문서를 벡터로 만들 때 사용이 된 단어 혹은 텀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문서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의 프리퀀시 정보를 이용해서 벡터로 표현하게 됩니다.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일단 실행을 시켜주시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DTM을 조금 더 예쁘게 저희가 출력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만든 펑션이고요. 여기서 이제 펜다스를 사용해서 테이블 형태로 좀 예쁘게 출력을 하고자 해가지고 이러한 펑션을 만든 거고, 중요한 건 얘죠. 그래서 얘는 카운트 벡터라이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꾸는 거고, 이 밑에 있는 펑션은 카운트 벡터라이저가 아니라 TF-IDF 벡터라이저 클래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하는 펑션이 됩니다. 작동하는 방식은 이 위에서 설명한 TF extractor 펑션과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일단은 단어들의 프리퀀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문서, 지금 4개의 문서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서고, 두 번째 문서고, 세 번째 문서, 네 번째 문서. 각각의 문서를 벡터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TF extractor 펑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걸 안 돌렸네. 바꾸게 되면 이 변수 안에 벡터라이제이션 결과인 매트릭스, 즉 DTM 매트릭스가 저장이 된 거고, 얘는 뭐예요? 벡터라이제이션 작업에 사용이 된 카운트 벡터라이저 클래스의 객체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두 개를 리턴을 받은 거고요. 그래서 그 벡터라이제이션의 결과를 저장하고 있는 이 변수 있죠. tf_features라고 하는 변수를 어레이 형태로 numpy에서 제공되는 어레이 펑션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렬의 형태로 출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텍스트 데이터 안에 몇 개의 문서가 존재하냐면 4개의 문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코퍼스에서 사용이 된 단어가 6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가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된 거죠. 보시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애플, 바나나 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고요. 걔네들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돼서 저러한 매트릭스가 나온 거고, 매트릭스를 보면 첫 번째 단어는 애플이 첫 번째 문서에서 2번 사용이 되었고, 바나나가 1번 사용이 되었고, 뭐 그런 식으로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문서가 각각의 단어들의 프리퀀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행렬의 형태로 표현이 됐다. 그래서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고, 첫 번째 행이 몇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행이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이 세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고, 네 번째 행이 네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돼서 저희가 어디에서 한 것처럼 여기서 한 것처럼 각각의 문서에 대한 벡터 정보를 추출을 해가지고 문서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을 써서 유클리디안 거리 방법 혹은 코사인 세타 방법을 써서.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features라고 하는 변수 안에 지금 이러한 매트릭스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첫 번째 행의 정보는 어떻게 추출할 수가 있냐면 인덱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매트릭스의 첫 번째 행이고요. 첫 번째 행이 몇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라고 얘기를 했죠. 맞나요? 그리고 두 번째 행의 정보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 이게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고, 각각의 원소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각각의 단어가 해당 문서에서 얼마만큼 사용이 되었는지, 즉 프리퀀시 정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벡터 정보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계산할 수 있다고요? 유클리디안 거리나 코사인 세타를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자,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을 해볼게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한다고요? norm 펑션을 사용을 한다고요. 어디서 제공이 되는? numpy에서 제공이 되는. 그래서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 사이에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에서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를 빼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feature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매트릭스의 첫 번째 행이 첫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고 두 번째 행이 두 번째 문서에 대한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두 벡터 간에 무엇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슷한 방식으로 첫 번째 문서와 세 번째 문서 간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문서와 두 번째 문서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는 2.45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문서와 네 번째인가요? 세 번째 문서 사이의 거리는 2.0이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값이 더 작아요? 2.0이 더 작죠.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서와 세 번째 문서 사이의 유클리디안 거리가 더 작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문서 간의 유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문서하고 더 유사한 문서가 뭐예요? 세 번째 문서가 되는 거죠. 왜? 유클리디안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무엇보다? 두 번째 문서보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